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종기입니다. 지금 너무 이제 쭉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잠깐 쉴 수 있는 시간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하고 말을 좀 빨리 해서 여러분의 피로를 좀 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디지털 혁신을 통한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딱 필요한 이 용어 중에 제목 중에 하나가 디지털 혁신을 통한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방안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지금 정보 기술은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변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변화되면서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또 디지털, 또 얘기하면서 계속 디지털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보 기술의 발전과 경쟁력의 변화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인공지능하고 메타버스 분야인데, 그 분야까지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종합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한 변화가 어떻게 되면 기업에 도움이 될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오라클에서 약 2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 근무를 했는데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또는 컨설팅, 그다음 기업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든지 디지털 전환을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한다라든지 생산성을 효율을 극대화시킨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20년 정도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낸 인공지능 완전 정복하고 인공지능 비즈니스 활용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인공지능 비즈니스에 대한 사례가 이렇게 많았었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준비를 하면서 국내는 약 350개 정도의 사례를 검토를 했고, 해외 같은 경우는 200개 정도 검토를 해서 이 책을 실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대통령 직속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위원을 약 2년 정도 하면서 디지털에 대한 우리나라 변화에 도움을 좀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보기술의 발전과 경쟁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로봇 전문 기업도 있을 것이고 로봇을 통한 비즈니스를 새롭게 만드는 기업도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정말 졸면 죽는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나는 이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2016년, 17년에는 블록체인이 우리나라를 확 휘젓고 갔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2016년부터 다시 이 부각을 하면서 알파고가 이제 우리 이제 인공지능을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 역할은 우리 이세돌이 같이 대국을 벌이면서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도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이 있었지만은 그 시발점을 만든 부분이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이제 우리 바둑 대국이 아니겠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알파고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면서 그 중간에 꼭 우리가 빠질 수 없었던 부분 중 하나가, 그러면 이 알파고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떻게 해서 바둑을 이겼느냐라고 이제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을 모사하는 기술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모사할 수 있는 거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인공지능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다 듣다 말하다를 어떻게 데이터로 저장해서 데이터로 학습하고 데이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고 데이터로 가지고 지능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봇도 자체도 보다 듣다 말하다 이외에 다른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 그 3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즉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객, 상품, 채널을 중심으로 이제 기업이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 기업이 고객이 없으면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으면 고객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날로그식 또는 다른 전략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했다면은, 지금은 좀 더 이 디지털적인 기반으로 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생산율을 어떤 불량률을 제로로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객에 대한 가치를 생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 중요한 건 고객을
관리 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메타버스, AI 이 세 가지가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이지만 그 중간에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가 있다. 공통적인 부분이 데이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고 정점에 거의 다 왔어요. 정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겁은 나지만은 그래도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비대면 사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격리도 집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재택근무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누가 스마트홈의 허브가 될 것인가를 우리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사물 인터넷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어떤 이 개인에 대한 건강,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편리성,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한 안전, 이 사물 인터넷 세 가지 핵심 이 목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으로 봐서는 집에 사물 인터넷 기술과 AI 기술을 집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로봇이 집에 머지않아 1인 1 로봇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중심에 로봇이 있을 것이냐. 제가 여기는 로봇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은 홈을 중심으로 한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뭐 이 가전 제조사라든지 플랫폼 사업자라든지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메타버스가 끼어들었어요. 이 메타버스는 흥미 위주의 어떤 가족 구성원을 실감형 콘텐츠를 가지고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가 다시 이 경쟁판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전 제조, 삼성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허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스마트 TV가 허브가 될 것인지, 또는 냉장고뿐만 아니고 집안에서 갖출 수 있는 다른 음향 시설이 하나의 이 허브가 될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 가전 또는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디지털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디지털은 선언적으로 얘기하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보느냐라고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디지털이 발전하고 디지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디지털 비즈니스로의 전환이 사실은 이 스마트폰으로의 변환이 디지털 변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디지털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통합된 정보를 보고 어떤 상품을 보고 선택을 하고 구매를 하고 예약을 하고 구매를 하고, 그 데이터가 기록이 되고 나를 관리해주고 또는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고객은 디지털로서의 편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은 아니야, 나는 내가 주장하고 있는 우리 상품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상품을 고객이 살 거야, 아니면 이용할 거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점 시대에 이제 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디지털 고객을 위해서 또는 디지털을 사용하는 고객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 판단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 보시 지능화되는 이 과정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를 기반 또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지능화되고 데이터를 통한 예측과 판단을 할 수 있고, 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지능화를 통해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고객에 대한 만족도, 고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현장에서나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든지 또는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을 통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과 또는 행동과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해서 실수를 줄이고 생산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편리성을 추구하자는 부분이 이제 디지털 기업에서 세 가지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머 왜 하느냐? 같은 내용이지만은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업무에 대한 거든 생산 현장이든 아니면 공정 관리든, 그다음 두 번째는 고객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감으로 할 수가 없고, 그다음 고객에 의한 어떤 취향이라든지 고객 만족 서비스를 하기 위한, 또는 신규 고객을 창출하든 그 고객을 충성 고객을 만들든 이러한 부분들, 고객 고착화 부분. 그다음에 셋째는 가치 혁신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로봇을 만들든 서비스를 만들든 돈을 벌지 않고는 로봇의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 라는 건 잘못 만든 거죠. 사실은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지속 가능 경영을 만들기 위한 기업인데, 로봇을 멋지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좀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10가지 전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10가지 전략을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또는 해외 논문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실태 조사를 하면서 쭉 봤는데, 사실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0가지 중에 뭐가 중요할까라고 봤는데, 사실은 경영진의 변화 관리가 넘버원입니다. 경영진이 자, 우리 회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 왜? 이러이러한 장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 라고 밑에 내리면 쫙 TFT 구성해서 쭉 준비를 하다가 다른 이제 관심이 잠깐 멀어지면은 이 중간에 TF팀이 해체가 되고 형식적인 결과 보고서를 하고 끝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렇다면은 그 CEO 또는 CIO가 중점이 돼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표를 부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이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벽에 붙여놓든 아니면은 이 매주 이 미팅을 하든 회의를 하든 주간 회의를 하든 할 때 항상 그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경험층으로 봐서도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라클에서 20년 동안 이제 컨설팅도 하면서도 그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형식적으로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서 하다가 잠깐 또 멈추고,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이 또 다른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또 다른 시장을 또 개척하고, 이런 반복되는 이제 역순환들이 이루어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인지를 해서 경영진부터 이 어떤 목표와 변화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인공지능이 우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공지능 학습지능, 단일지능, 복합지능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일지능, 이 언어지능, 시각지능, 청각지능, 즉 보다, 듣다, 말하다, 이게 인공지능의 어떤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인공,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처럼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데이터를 그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부분이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언어지능, 시각지능, 청각지능으로 기준을 가지고 기업에서도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도입이라든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언어지능, 시각지능, 청각지능 중에 우리가 텍스트로 텍스트로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 이미지, 음성,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더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없었습니다. 세 가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의미 없는 데이터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없는 데이터죠. 그리고 인공지능의 핵심 세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 다음에 컴퓨팅 인프라. 그 컴퓨팅 인프라는 학습시킬 수 있는 어떤 엔진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컴퓨팅 인프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H그룹에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그룹사의
인공지능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도입을 해야 돼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제시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한꺼번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하기에는 기존의 기간계 시스템에 드는 비용처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를 구분을 해서 어떤 AI 에이저 서비스 형태로 이 단계별로 이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터 인프라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효과를 본 다음에 이어서 그룹사로 확산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컨설팅 사례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핫한 이슈잖아요, 그죠? 메타버스. 근데 메타버스가 핫한 이슈이고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도 거의 1조 원 가까이는 메타버스 사업에 내년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메타버스가 과연 돈이 될 것인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전 세계가 메타버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세상을 가져갈 것인가? 우리나라 인구 4천만, 5천만, 그리고 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디지털이 만든 가상세계 메타버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지털이 만든 가상세계, 아날로그가 이 메타버스를 절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든 디지털이든 AI든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쪽 부분 연구가 이제 집중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메타버스에는 이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 수 있는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개체, 중간에 있는 매개체가 되겠죠. 그래서 PC든 스마트폰이든 뭐 고글 글라스든 아니면은 뭐 닌텐도 게임이든 이 메타버스가 사실은 게임부터 출발했잖아요, 그죠? 그 게임을 왜 메타버스가 흥미진진하게 갔느냐라고 하게 되면 MZ 세대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게임을 즐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 게임을 즐겼던 매개체가 PC나 스마트폰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더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화면에서 즐길 수 있는 어떤 뭐 고글 글라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메타버스가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는 4가지가 있어요. 원래 이제 이 학문적으로는 오픈월드, 샌드박스, 아바타라고 이제 우리가 3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를 중간에 넣었어요. 이유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월드, 샌드박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아바타, 이게 이제 메타버스를 플랫폼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살펴보면 오픈월드는 땅이에요. 디지털 환경에서 만든 프로그래머로 만든 땅입니다. 그 땅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분양을 해줄 수도 있고 플랫폼 사업자가 개발도 해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샌드박스는 그 플랫폼에서 건물을 짓든 아니면 집을 짓든 학교를 짓든 어떤 가상 공간을 만드는 형태를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건물을 짓고 팔아. 그다음에 어떤 멋진 이 전시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또는 그 전시관을 임대도 하고 판매도 해야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안에서 이제 아바타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아바타를 판매하고 또는 막 전시도 하고 그다음 옷을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이 샌드박스로 만들어지는 부분이더라. 그래서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라든지가 크리에이터 빌더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빌드잇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한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굉장히 큰 이 기회가 있는 어떠한 이 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게임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그 게임에 대한 도구를 사용자한테 판매하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빌드잇을 통해서 로블록스는 로블록스대로 제페토는 제페토로 그 안에서 게임에 대한 무기를 만들고 또는 게임에 장착할 수 있는 다른 걸 스스로 소비자가 만들어서 빌드잇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판매도 하고 내가 쓰기도 하고 해서 이 운영자는 그 판을 벌려놓고 그 안에서 만든 소비자들이 만든 걸 판매를 하고 수익을 쇠하는 구조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로복스라는 분이 가상화폐 그 안에서 이제 통용이 되고 있고 제페토 같은 경우는 제미 그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하나의 화폐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바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바타가 없으면 메타버스에서는 게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바타는 입력 장치로서 아바타이고 소통의 매개체, 그다음에 나를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면서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아바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4가지 유형이 증강현실 있고,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이 있고, 그다음에 미러월드가 있고, 가상 세계가 있는데, 여기서 증강현실은 우리가 포켓몬고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었고,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기록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같이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들. 그다음 미러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김기사라든지 어떤 이런 형태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 미러월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위에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덧붙여서 가상 세계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활용 목적에 따라서 메타버스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 목적이 사이관계 형성을 통해서 만드는 거냐, 아니면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해서 만드는 거냐, 아니면 원격 협업 또는 소통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냐, 이 3가지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분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블록스라든지 제팩트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부분은 사이관계 형성을 위한 플랫폼 구조이고,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거래, 이 디센트럴랜드라든지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해서 만든 플랫폼, 그다음에 원격 협업, 우리가 지금 가상 공간에서 많이 사용했던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원격 협업 및 소통 지원을 하는 이제 하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겠죠. 그래서 인기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디센트럴랜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대표적인 주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게임 유저들, 그다음에 제페토는 글로벌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이 MZ 세대들이고, 제페토 같은 경우는 아바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용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소셜 서비스하고 메타버스의 협업 솔루션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합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어떤 지역에 관계없이 어떤 그 3D 환경을 띄워놓고 각각의 참여를 한 다음에 그걸 같이 공유하고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부분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중간에 이제 메타버스 소셜 서비스, 지금 페이스북에서 지금 호라이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미를 유발할 수 있고 사람 관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넥슨도 그렇고, 그다음에 협업 솔루션이 특히 자동차라든지 시승도 이제 실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실감형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 생활이 이제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그다음에 가상 세계로 들어가서 소비 생활도 점점점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공연이라든지 또는 쇼핑이라든지 또는 원격 의료 서비스라든지 또는 1대1 대면으로 만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원격으로 통화를 하는 것과 그 안에서의 소통과 또 다른 화면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또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안에서 교육,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즈니스의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드는 메타버스의 소비 생활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브랜딩이라든지 판매 판촉 부분이 이제 만드는 대로 굉장히 멋있게 실감이 있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유명 브랜드끼리 같이 협업을 해서 브랜딩도 또 하나의 브랜딩도 할 수가 있고, 어떤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협업에 대한 이 입체적인 부분들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활발하게 성장할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또는 이 판촉 활동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이 안에서의 아바타로서의 활동도 할 수 있고, 또는 메타버스를 가지고 있는 매개체 역할에서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판매 판촉 활동들도 이제 많은 부분에 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화를 넘어 이제 협업을, 우리가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로봇을 얘기하면서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도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만은, 이것은 단순 처리할 수 있는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세스적인 부분에서의 편리성과 비용을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은 즉시 도입함과 동시에 효과를 가져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제가 조사한 거나 그다음에 제가 실험적으로 이 기업에 도입하게 한 부분들도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단순 업무를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 처리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절감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을 한번 분해를 하게 되면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은 손과 발을 이제 의미를 우리는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좌측에 말하고 듣고 보고 듣고 말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좌측에 있는 어떤 챗봇이라든지 또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판단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생각과 판단,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하지 않아도 어떤 기계 학습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의 부분 집합으로서 딥러닝이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머신러닝이 똑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다시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인간의 생각보다도 더 똑똑한 생각을 더 정확하게 해줄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이제 인간의 어떤 로봇의 두뇌적인 역할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로봇에서 구분을 했을 때 손과 발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세 개로 구분하게 되면 설계 로봇, 관리 로봇, 실행 로봇인데,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부분에서의 자동화하는 부분이에요.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왜 장점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이건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시스템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콜할 수가 있고, 애플리케이션 콜한 다음에 그 안에서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툴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건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들 또는 생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이제 이 가상 비서가 비즈니스 가치를 견인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보다 듣다 말하다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내 접근, 즉 인공지능 스피커를 놓든 인공지능 컴퓨터를 놓든 인공지능 노트북을 놓고 내가 말하는 것을 찾아서 바로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부분들도 사실은 인공지능 비서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부하 직원한테 어떤 경쟁사의 이 3년 정도의 어떤 경쟁사 분석을 해와라라고 했을 때의 어떤 직원들의 행동과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로봇 비서한테 얘기하는 것과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가상 비서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즉시 데이터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바로 즉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빠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람은 똑같이 로봇처럼 찾아서 데이터를 어디에 있는지 찾고 또는 취합을 하고 또 서치를 하고 해서 조합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래는 RPA와 AI가 이제 통합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사람의 업무와 그 다음에 인간과 협업에서 가장 근접하게,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꼭 스마트폰에다가 오늘 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뉴스부터 시작해서 쭉 해주죠. 그러면 얘를 들고 제가 이동을 하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정보들,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순간에 놓고 음악을 틀어주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얘는 틀어줍니다. 이렇게 밀접한 부분을 이제 좀 더 이제 발전이 돼서 내가 항상 소지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위에 다른 형태로든 소지할 수 있는 것 또는 정보를 내가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이 발전이 된다면은 인공지능 가상 비서는 비즈니스를 이제 충분하게 가치를 견인을 하고 나를 굉장히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청사진 2030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 산업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홈 두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조 산업 같은 경우는 제조 관리와 설비 관리 중심으로의 단기적인 부분은 역시 데이터 기반의 머신 비전 로봇 활용이라든지 공정 최저가 서비스인데, 사실은 설비, 이상 검출 및 고장 예측 서비스 부분이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물인 인터넷 오브 띵스 기반의 설비 운영 진흥화 서비스 부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고장 예측이라든지 또는 수명 예측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메타버스든 3D 기술이든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이든 가상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지능형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홈 같은 경우는 사물의 인터넷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이 건강하고 그다음에 내가 안전하고 내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정을 나를 도와주는 스마트 홈 오토메이션에 이제 집중화되는 거겠죠. 그 사물 인터넷, AI,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반복적으로 행했던 부분들을 학습을 해서 나와 가장 친한 하나의 로봇이 내 옆에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굉장히 편하죠. 나만을 위한 로봇이 집안에 하나씩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이제 편리하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이 스마트홈과 가전 산업이 제품과 서비스가 발전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고, 질문사항이 없으면은 혹시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책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